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7일 세계사 탐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여성들 세 분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여성혁명가였던 드 구즈, 그리고 노예제 반대를 외친 스토우, 간호사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이팅게일까지 세 명의 여성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드 구즈 여사는 이 여성 참정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스토우 여사는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죠. 물론 드 구즈도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의 현대화, 위생,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업적을 쌓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시키면서 사망률을 낮췄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 구즈부터 시작을 하죠. 구즈의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자,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성이 이제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죠. 하지만 연단에 올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여성도 참정권을 달라는 주장을 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외쳤던 것이죠. 자, 어떤 이 구즈는 사회의 규범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회 규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48년 프랑스 서남부의 작은 도시인 몽투방에서 뽕비냥 후작인 장자크 르 프랑과 그리고 세탁부 어머니의 사생아로 출생하게 됩니다. 예, 사생아로 태어났군요. 세탁부는 쉽게 얘기를 하면 세탁물을 걷어서 집에서 빨래, 어떻게 보면 세탁물 수거를 해서 자신의 집에서 빨래를 해서 말든 다음에 갖다 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생아로 출생하게 됩니다. 17세에 결혼해서 18살에 아들을 낳고 곧바로 남편이 사고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의 이름 대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올랑푸드 구즈로 개명하게 되죠. 대부분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이 구즈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개명을 하게 되죠. 당시 사회 규범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70년 파리로 이주하여 독학으로 계몽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당대 문인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여성 현실을 비판하는 자전적 소설을 많이 남기게 되고요.
특히 흑인 노예제에 반대하는 희곡이나 여성의 이혼권을 옹호하는 글을 통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혹한 고통에 놓인 흑인 노예의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면서 노예 제도를 고발하는 희곡을 써서 무대에 올리면서 선구적 노예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노예 이미 프랑스 혁명 초기에 1789년 8월 9일 날 봉건제 폐지 선언이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노예제 철폐 운동이 1790년대까지 이어지게 됐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현대 노동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고대 노예제가 완전히 끝나서 노예가 없어진 다음에 봉건제로 간 것이 아니라 봉건제 속에서도 노예가 있었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1800년대 초반까지도 사실상 노예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제를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노예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 구주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 노예제 철폐론자인 구주는 노예제에 기반한 플랜테이션 농법을 통해 대자본을 축적하고 이익을 보는 귀족과 부르주아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나중엔 이들로부터 호된 공격을 받게 되죠. 자, 이 노예제 철폐론자인 구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젠 보편 인권과 국민주권을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인권 선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성 참여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 인권과 이 국민 주권을 처음에는 지지하게 됩니다. 혁명이 내건한 평등권이 여성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에 그렇지만 곧 환멸을 느끼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빗대어 1791년에는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항들과 대응해 인간이라는 단어를 여성과 남성으로 바꾸어 기술했습니다. 기존의 권리선언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죠. 시팡에는 앞서 구주의 말에서 나왔던 대로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 법적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법의 주체이자 법률 제정의 능동적인 참여자도,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투표권을 가지거나 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죠. 발언의 자유를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라고 말하는 제11조는 여성 시민이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고 나는 당신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씁니다. 부모 양쪽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도록 한 것이죠. 모든 책임을, 그리고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남자들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법조항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부모 양쪽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재생산의 행위자로 드러냄으로써 재생산의 역할 때문에 여성은 수동적 시민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루소의 빗대에 이 성적 평등의 바탕을 둔 결혼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이 루소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이 사고방식을 많은 저작에서 드러냅니다. 사실상 그가 말하는 덕의 공화국이라는 것도 이 사실상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농후하죠. 인민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저항하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후일 국가주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고 1792년에 공화주의자로 전향했으나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하는 등 온건한 공화파였죠. 원래는 입헌군주제를 지지했고요. 후에 공화주의자로 전향했지만 이 루이 16세의 잘못된 처형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급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비해서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선언하죠. 이혼 허용을 주장하고요.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결혼제도 폐지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어머니의 성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를 주장하죠.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이혼과 동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성적 자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인 자신이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혼모와 사생아의 권리도 옹호했죠. 그렇지만 혁명이란 말이 무색하게 참정권은, 그리고 혁명정부의 요직, 국민공예 의회에서의 발언권 등으로부터 모두 제외된 여성 현실을 고발하게 되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치 에세이와 팜플렛을 쓰고 자신의 돈으로 인쇄해서 벽돌에 붙이고 뿌려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성의 발언이 허용된 클럽에서 연설하고 토론했죠. 클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대학생인 아들내미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줘서 이 당시의 클럽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클럽은 사실상 정치 클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로 의견들을 모아가는 토론이 이루어지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럽에서는 물론 카페랑 영국에서는 티 그리고 술도 마시긴 하지만 뭐 춤을 춘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자, 이런 구조가 혁명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여성 참정권과 발언권을 요구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아울러서 노예제 철폐를 주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단심제라는 혁명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코뱅이 보복의 피해 굶주린 반혁명적 집단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서 반혁명 분자로 몰려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구주는 프랑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복수를 부탁한다고요. 반드시 여성들이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믿음을 피력하며 여성들을 위해 바친 자신의 혁명 활동을 기억해달라는 소원을 남기고 이 단두대로 보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되는 역사는 프랑스가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주 여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참정권은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여성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상 1948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쓰다가 1890년대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 당시에 노조에서 노조들이 있죠. 노동운동하는 그 노조에서 이제 여성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죠.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발언을 할 여성의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아들이 그 발언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주는 사인을 해야지만 이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1890년이라고 하면 거의 요새 이 사회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서조차도 여성이 노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의 사인이 필요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군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혼자서는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이 은행 계좌를 프랑스에서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들의 코사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계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뭐 그런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가였던 스토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스토우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통 아저씨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나의 몸은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톰 아저씨는 얘기합니다. 스토우는 이 책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쓰고 여러 이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도대체 어떤 작품을 썼길래?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예. 그런데 이 스토우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이 가십거리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아버지와 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852년 3월 20일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보스턴의 한 출판사에서 간신히 출간됩니다. 이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이 스토우 여사의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출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와 관련된 이러한 책이 잘 팔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출간이 되고 난 뒤에 이 며칠 만에 1만 부나 팔리게 되고요. 첫 해에만 30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사실상 당시 이 미국에서 1위가 이 성경이었고요. 2위가 바로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첫 해 동안 출간된 지 1년 만에 100만 부가 팔린 그야말로 그 당시 기준으로 한다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 노예제 반대론자에게 소총을 보내 겁박한 일 때문에 비처의 소총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한 리만 비처였죠. 사실상 이 아버지는 노예제 찬성론자고요. 노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원래 소설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 즉 하층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노예제 폐지론자 잡지인 이 내셔널 1호에 연재되었습니다. 2호에 연재되었습니다. 1850년에 발표된 도망노예 단속법안과 노예제도 자체의 반발에 밤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먼저 스토우는 이 책을 통해서 노예제도의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켄터키 농장에 있는 오두막에 사는 톰의 가족을 남편, 아내, 아이들로 구성된 일반 가정처럼 묘사했습니다. 일만 하는 짐승으로 낙인된 노예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맞섰던 것이죠.
가족을 이루어 사는 노예도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을 보여준 점에서 사실은 혁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노예라는 것은 가축이죠. 좀 조심스럽네요. 노예는 가축이다. 이것만 따오면 그거는 좀 제가 공격을 받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거지만 이 당시에 노예는 가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던 이 흑인들을 가족을 일상적인 가정과 또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이 묘사함으로써 사실상 이 흑인 노예와 백인들의 일상은 똑같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노예제에 대한 실태가 드러났고, 노예도 사실상 우리와 똑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가정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노예 해제, 이 반대, 그리고 노예 해방을 외치게 되는 이 단초를 마련한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의 간호사이자 사실상 행정가, 사회개혁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크림 전쟁 당시에 38명의 성공의 수녀와 함께 이 이스탄불에서 간호사로 활동했죠. 이분은 또 통계학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통계 자료의 이 시각화에 공헌한 바가 많았죠. 크림 전쟁에서 영국군 사망 원인에 관한 도표를 작성했고요. 로즈 다이아그램이라는 이 도표를 통해서 이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여성 회원이자 미국 통계학회의 명예 회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 간호사보다는 병원 운영 능력과 영국 군부와 정부를 설득해서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물자를 보급받는 소통 능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래요. 이 간호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간호사 중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지금도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죠. 간호사 중에서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죠. 양같이 규수가요. 참 표현이 그런가요? 1820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별장에서 영국 상류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죠. 이 이름에서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피렌체 별장에서 태어난 그녀를 아버지가 이 플로렌스라는 어떻게 보면 영국식이 아닌 이탈리아식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간호사가 되어 병들고 다친 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인생의 신앙적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반발이 심했죠. 간호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예 이 시집을 보내려고 했죠. 야, 저번 시간에 제가 잊어버렸네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 시절의 간호사는 요양원에서 자비를 하는 청소부, 잔심부름꾼에 가까운 이미지였죠. 아울러서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스피털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요양원, 수용소, 온갖 단어들이 다 나와요. 이 종합병원이라는 용어는 한 16,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전에 호스피탈은 사실상 수용소나 요양원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서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이 시기에는 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귀족과 부잣집은 아예 실력 좋은 의사를 찾아 직접 주치의로 고용하기도 하죠. 왕진 의사가 이 시기에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는 문화는 한 20세기 초순, 중순, 중반, 초반, 중반 그 정도의 일이었고요. 이 시기 19세기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이 부잣집의 경우 이 왕진 의사를 주치의를 집에 고용하거나 혹은 왕진을 오게 해서 이 치료를 받았죠. 이 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을 주로 고용했기 때문에 이 간호사들의 직업의식이나 능력도 매우 떨어지는 편이었죠. 자, 이 야전병원의 열악한 위생 여건을 개선한 공로가 사실은 아주 큽니다. 당시 전쟁에서는요, 이 열악한 위생 상태와 맞물려 작은 부상을 치유하지 못해 절단 수술로 사망하거나 군 막산에 이 전염병이 돌아 사망하는 경우가 전사자의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소설도 있죠. 뭐 소설로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남북 전쟁을 다루는 영화인데 물론 남북 전쟁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크지만 뭐 여하튼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군 막사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병사가 다리를 이제 자르는 뭐 그런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소설로 보기를 더 권장하고요. 뭐 영화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막산에 군 막산에 감염병이나 혹은 이 작은 부상, 파상풍 등으로 인한 다리 절단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영국군과 정부의 열악한 보건위생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종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설득했죠. 군 병원에 처음으로 위생 수칙을 마련하는 등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군 부상자의 사망률은 40%대에서 2%로 감소하게 되죠. 나이팅게일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영국군 부상자 사망률이 이 나이팅게일이 이 야전병원으로 가기 전까지는 40%였다가 이제 2%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 사망률을 보여주는 그 도표입니다.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성 참정권 운동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은 제가 수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네요.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내내 여성 참정권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계속해서 부정되게 되죠. 제일 입헌 군주정이 채택된 1791년 헌법에서 사실상 여성 참정권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남성 참정권이 문제가 돼요. 사실상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누어서 이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참정권이 제한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금권정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그 헌법이 채택되자 이제 소위 말하는 쌍킬로트들의 반발이 있게 됩니다. 쌍킬로트는 킬로트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킬로트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반바지의 스타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 남성들이 착용하던 대표적인 의복이죠. 반바지에 스타킹. 그러면 그게 여자 복식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700년대까지 중세사회에서부터 1800년대까지 이 남성 귀족들이 입는 대표적인 복식이 이 반바지와 이 스타킹이고 또 하이힐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것이 그리고 이 긴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은 이 하층 노동자 계급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노동자들을 이 부르주아 서민들을 이 쌍킬로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킬로트들이 이제 이 대프랑스 동맹과의 전쟁을 통해서 혁명의 주체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도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단지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 남성에게 참정권을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의 기치 중에 자유, 평등, 형제, 박애라고 보는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박애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프라테르니테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글자 그대로 형제예요. 자, 이 형제의 속에 담겨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상 남성들끼리의 이 참정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793년 장코뱅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이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나오게 되죠. 물론 보통 선거에 의한 이 선거는 이 혁명 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영국을 주축으로 한 반 프랑스 동맹이 구성이 되고 이제 혁명을 와해시키기 위한 이 전쟁을 감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남성의 보통 선거권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1793년 자코뱅 헌법은 여하튼 남성 보통 선거권은 인정을 하죠. 하지만 여성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노예제가 인류에게 지은 그림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봉건제 폐지 선언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노예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노예제를 통해서 부를 획득한 귀족과 부르주아들도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제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사실상 노예제를 는 1860년대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노예제가 가지고 있는 인류에게 준 그림자이자 부채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폐지를 위해서 드구주와 또 스토우 여사가 나서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노예제가 폐지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나이팅게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야전병원의 현대화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40%에 이르던 부상자의 사망률을 2%로 줄였죠. 야전병원 하면 파상풍에 걸린 다리를 자르는 곳 혹은 그냥 수용하는 곳 이런 의미 밖에 없었던 야전병원을 현대화시켜서 부상자들을 회복시키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다는데 나이팅게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선이 굵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납득시켜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주 이 마케팅 기술, 마케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여하튼 이 선이 굵은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이팅게일이 없었다면 야전병원의 현대화라는 것, 개념은 19세기 후반이 돼야지, 그리고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 이후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통계 자료를 만들고 그 통계 자료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 여러 다이아그램을 만들어내는 등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보았던 로즈 다이아그램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여하튼 자신의 논리를 통계를 통해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인 이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번 이 세상을 움직인 영향력 있는 여성들 5명을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